25%냐, 33%냐. 겨우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아인슈타인이 평생 옳다고 믿었던 우주의 그림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얽힌 두 입자를 서로 다른 각도로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자중긋나는가. 아인슈타인은 최소 33%라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나온 숫자는 25%에 가까웠습니다. 이 8%포인트 안에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작은 숫자가 어떻게 공간과 인과율의 본질까지 다시 쓰게 만드는지 그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양자역학이 신기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 실제라고 부르는 것 자체의 의미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처음 들으시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엄밀한 실험으로 검증된 이야기예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에 일어난 일이 다른 하나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작동 방식을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아주 평범한 장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우편 봉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봉투 안에 장갑 두 짝이 들어 있습니다. 배달부가 이걸 두 봉투로 나눠서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부산으로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 봉투를 열어보니 왼쪽 장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 장갑이죠. 이건 전혀 신기할 게 없습니다. 봉투를 나눠 담을 때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요. 서울에서 무엇을 확인하든 부산 쪽 장갑은 원래부터 오른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몰랐을 뿐이고요. 그런데요, 양자역학이 말하는 두 입자 사이의 관계는 이 장갑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놀랄 만큼 우아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와 33이라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순서로 가야 마지막에 나오는 반전이 제대로 와닿거든요. 19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해에 스위스 특허청의 한 직원이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이 이론의 핵심을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정보도 어떤 영향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는 없다. 이건 그냥 빛보다 빠른 게 없더라 하는 관찰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만약 무언가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면 어떤 관찰자에게는 그것이 원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인과율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건 물리학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920년대에 막 완성되어 가던 새로운 이론이 바로 이 지점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자의 상태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다. 동전을 던져서 공중에 떠 있는 동안을 떠올려 보세요.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닌 딱 그런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딱 받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 그림이에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빛의 속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얽힘이라는 것에서 생겨요. 두 입자를 만들 때부터 서로의 상태가 묶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입자가 위로 측정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아래로 측정되도록 연결된 한 쌍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얽힌 입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입자를 우주 반대편까지 아주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측정합니다. 그 순간 나머지 한쪽의 상태도 즉각 결정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여기서 우리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투 속 장갑처럼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은요,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심지어 물리학자들도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한쪽은 위, 한쪽은 아래로 정해진 채 출발했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걸 숨은 변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감춰진 정보가 처음부터 입자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27년 브출셀의 그 유명한 회의실에서 이 숨은 변수 쪽 입장을 가장 강하게 밀었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이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고 봤어요. 신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알면 모든 게 결정론적으로 설명된다는 거였죠. 얽힌 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할 때 이미 모든 답을 갖고 나간 거야. 봉투 속 장갑처럼 말이죠. 이 입장은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거의 자명하게 들려요. 사실 저도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사에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자명하게 들리는 생각이 통째로 뒤집힌 사례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논문 하나를 씁니다. 세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흔히 EPR 논문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양자역학이 옳다고 치자. 그러면 멀리 떨어진 두 입자 사이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건 빛의 속도 한계를 위반한다. 그러니 양자역학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EPR의 논리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반대편을 지지했어요. 양자역학은 완전하고 우리는 그 기묘함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 논쟁은 그냥 철학적인 입장 차이로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입장 모두 당시 가능한 실험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예측했거든요. 실험으로 구별할 수가 없으니 누구 말이 맞는지 판정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64년에 어떤 물리학자 한 명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 입장을 실제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벨의 부등식이에요. 이 이름 자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주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얽힌 입자 두 개를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입자를 측정하는데 측정 장치를 어느 각도로 놓을지 각자 독립적으로 고를 수 있다고 해보세요. 각도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두 관찰자가 서로 다른 각도로 측정했을 때 두 결과가 얼마나 자주 서로 어긋나는지를 셉니다. 이걸 불일치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이론의 예측이 갈립니다. 양자역학은 이 불일치율이 25%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숨은 변수 이론은요. 그러니까 봉투 속 장갑처럼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다는 이론은 어떻게 예측할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따져보면 숨은 변수 이론에서는 불일치율이 최소 33%여야 합니다. 25%와 33%.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 숫자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서로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간단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불일치율이 25%에 가깝게 나오면 양자역학이 맞고 숨은 변수 이론은 틀린 겁니다. 33%에 가깝게 나오면 그 반대고요. 수십 년 동안 철학이라고 밀려나 있던 논쟁이 갑자기 실험대 위에 올라온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검증 불가능해 보이던 질문이 누군가의 창의적인 생각 하나로 검증 가능한 질문이 되는 순간이요. 1970년대부터 이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불일치율은 25%에 가까웠어요. 봉투 속 장갑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 즉 숨은 변수 이론으로는 이 결과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광자를 만들고 수십 미터 떨어진 두 자리에서 측정하고 숫자를 세고 그 숫자가 33이 아니라 25에 가까웠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건 단순히 양자역학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주는 지역적이지 않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물리학에서 지역성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근처의 것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A가 B에 영향을 주려면 A에서 나온 무언가가 실제로 B까지 이동해야 한다.
신호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게 지역성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이 지켜져야 인과율도 지켜진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논리였죠. 그런데 벨의 실험 결과는 이 지역성이 자연의 실제 작동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각 달라집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는데도요.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 완전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사이에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한쪽이 다른 쪽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답에서 첫 번째 깊어짐이 시작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연구자가 얽힌 입자를 측정합니다. 그 순간 부산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즉각 결정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이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서 부산이 받는 결과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자역학의 아주 교묘한 특성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측정을 하면 그 결과 자체는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위가 나올지 아래가 나올지 반반이에요. 서울 연구자는 그 결과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면 자기 입자가 어떤 값을 가졌는지는 알지만 그게 서울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 자체를 정보로 전달하려면 두 결과를 나중에 맞춰봐야 하는데 그 맞춰보는 과정은 결국 일반적인 통신으로 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결론은 양자 얽힘으로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얽힘은 즉각적이지만 그 즉각성을 우리가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빛의 속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마치 아슬아슬하게 규정을 지켜내는 것처럼 자연은 인과율을 딱 지켜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두 입자는 즉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 느낌. 바로 이 지점이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째 머리를 싸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층 더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두 연구자가 얽힌 입자를 각각 측정합니다. 서울 연구자가 먼저 측정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서울의 측정이 원인이 되어서 부산 입자의 상태를 결정한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건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차가 아주 짧으면 어떤 관찰자에게는 서울이 먼저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관찰자에게는 부산이 먼저 측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찰자마다 사건의 순서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측정했고 그 측정이 원인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관찰자에게는 서울이 부산을 결정했고 다른 관찰자에게는 부산이 서울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도 편안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걸 불안한 휴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이 접점에서는 뭔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껄끄러움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벨의 실험이 보여준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벨의 실험이 정확히 무엇을 부정한 건가요? 벨의 부등식이 깨졌다는 건 지역적인 수문 변수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역적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지역성과 수문 변수를 동시에 가지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비지역적인 수문 변수 이론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두 입자 사이에 즉각적인 연결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허용하는 이론은 벨의 실험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벨의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지역성이거나 아니면 실제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가정이거나 아니면 둘 다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물리적 실제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값으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 실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제 신호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둘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지 않을 때도 스마트폰은 거기 있고 그 물리적 상태는 확정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제에 대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얽힌 입자들은 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게 실험으로 드러난 겁니다. 입자의 상태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측정이라는 행위가 그 확정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비지역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양자역학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넘어서 우리가 실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철학적인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실험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5가 아니라 33이 나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옳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숫자는 25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틀렸을까요? EPR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옳다면 비지역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비지역성은 상대성 이론과 충돌한다. 그러니 양자역학은 지역적인 수문 변수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논리였고 당시에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벨의 실험이 보여준 건 지역적인 수문 변수 이론이 실험과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대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틀린 걸까요? 여기가 아주 묘한 지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비지역성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가 맞아요. 그가 틀린 건 그 문제의 해결책이 지역적인 수문 변수일 거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요, 아직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진단은 맞고 처방이 틀린 셈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시죠.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논쟁 중 하나의 결말이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맞았고 아인슈타인의 해결책은 틀렸고 진짜 해결책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럼 이 비지역성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을 상상해 보죠. 얽힌 두 광자를 만듭니다. 광자는 빛의 입자죠. 이 두 광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아주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광자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광자가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는지를 잽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진동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를 가로로 놓으면 가로 방향을 재고 세로로 놓으면 세로 방향을 잽니다. 대각선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장치의 각도를 실험 직전까지 각자 독립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두 광자가 이미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장치의 각도를 서로 소통 없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고 나중에 맞춰 봅니다. 만약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봉투 장갑처럼 두 광자가 출발할 때 이미 어떤 각도에서든 어떻게 답할지 다 정해져 있었다면 두 결과의 상관관계는 특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벨의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그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두 광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날아가고 있고 각 장치가 어느 각도로 설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 광자는 서로의 결과를 그렇게 완벽하게 맞춰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장치 닌샥도를 정하는 방식에 어떤 패턴이 있어서 광자들이 그 패턴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듯한 의심이죠. 이걸 막기 위해 실험자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각도를 정하는데 아주 먼 우주의 별에서 오는 빛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 별빛이 출발한 건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의 일이니 광자들이 그 패턴을 미리 알고 있었을 방법이 도저히 없죠. 그렇게까지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벨의 부등식은 실험에서 계속 깨집니다. 자연은 우리의 의심을 하나하나 다 막아놓고도 여전히 25쪽의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 이야기는 우리가 인과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명제는 절대적인 시간 순서가 있다는 가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절대적인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얽힘의 비지역성은 단순히 양자 역학의 이상한 특성 하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봉투 속 장갑에서 시작해서 인과율과 공간의 본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학의 질문이 가진 힘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곳에서 시작해서 결국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측정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측정하는 순간 확정된다. 그런데 대체 측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양자역학에서 아직도 완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입니다. 의식이 있는 관찰자가 봐야 측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만 하면 측정이 되는 걸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카메라가 기록해도 측정일까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의식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정보가 환경에 기록되면 측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결어근남, 어려운 말로 디코히어런스라고 부릅니다. 거시적인 물체들이 양자적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너무나 빠르게 결어근남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속 분자들은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공기 분자와 광자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서 양자적인 겹침 상태가 유지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고 외부 환경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한 극소수의 입자에서는 양자적인 겹침이 유지됩니다. 그 입자들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예요.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어렵고 오류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결어근남 때문입니다. 양자 상태를 계산해 쓸 만큼 오래 유지하려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극도로 줄여야 해요.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진공을 유지해야 하고 진동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양자 역학의 근본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자 상태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재밌는 건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스마트폰의 반도체가 작동하는 것도 양자 역학 덕분이라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양자 역학으로만 설명됩니다. 다만 우리가 쓸 때는 그 양자적인 이상함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은 전자가 너무 빨리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매끄러운 고전 물리학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상을 떠받치는 기술이 양자 역학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기묘함을 직접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결어근남이라니 참 흥미롭지 않나요? 양자적인 이상함은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비지역성,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각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두고 물리학자들은 크게 몇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양자 역학의 수식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게 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과학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냥 계산하고 예측해라. 이걸 흔히 닥치고 계산하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실용적으로 이 입장을 택해요. 양자 역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이니까요. 반도체, 레이저, MRI, 현대 기술의 대부분이 양자 역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반발이 나옵니다.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수식이 맞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에 대한 아주 건강한 욕구예요.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가 늘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새의 이름을 100개 국어로 안다고 해서 그 새에 대해 뭔가를 아는 건 아니라던 그 유명한 이야기처럼요. 두 번째 진영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려고 합니다.
비지역적인 숨은 변수를 가지는 이론을 만들면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벨의 실험은 지역적인 숨은 변수를 부정했지 비지역적인 숨은 변수를 부정한 게 아니니까요. 파일럿 파동 이론 혹은 봄 역학이라고 불리는 접근이 있습니다. 입자는 항상 실제로 어딘가에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그 입자를 안내한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양자 역학과 정확히 같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실험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지역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비지역적입니다. 뭔가를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영은요? 이 세 번째 입장이 최근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만약 비지역성이 문제라면 아예 비지역성이 없는 방식으로 양자 역학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비지역성이 사라질까요? 비지역성은 파동 함수의 붕괴에서 나옵니다. 한쪽을 측정해서 붕괴시키면 멀리 있는 다른 쪽도 즉각 붕괴한다. 이게 비지역성이죠. 그런데 만약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측정할 때 파동 함수가 하나로 붕괴하는 대신 관찰자 자신도 그 파동 함수의 일부가 된다고 해보세요. 전자를 측정하는 순간 전자가 위 또는 아래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나와 아래를 보는 나 두 가지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세계가 둘로 갈라지는 거죠. 이게 다세계 해석 혹은 에버렛 해석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죠. 세계가 매 측정마다 무수히 갈라진다니 그게 과학이냐 공상과학 소설이냐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에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비지역성이 필요 없습니다. 얽힌 입자 한 쌍을 측정할 때 서울에 있는 입자를 측정하면 세계가 둘로 갈라집니다. 서울이 위를 보는 세계와 아래를 보는 세계로요. 그리고 각 세계에서 부산의 입자는 이미 그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이 필요 없어요. 이미 각 세계 안에서 앞뒤가 맞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해석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성이요. 정보가 빛의 속도를 넘어 이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파동 함수가 붕괴하지 않으니 비지역적인 붕괴도 없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비지역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계가 무한히 갈라진다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다세계 해석이 아주 깔끔합니다. 물론 대가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단 하나의 세계 말고도 무수히 많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세계가 갈라지고 갈라진 세계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이 속한 세계만 경험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해석이 갈수록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니라 물리학의 진지한 연구 프로그램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옳다면 우주는 지역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림, 정보는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국소적인 원인이 국소적인 결과를 낳는 그 우주가 세계가 무한히 갈라진다는 걸 받아들일 때 돌아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꿈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셈이에요. 반대로 다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지역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우리의 상식적인 우주 그림은 어딘가에서 깨집니다. 세계가 하나인 대신 비지역적이거나 지역적인 대신 세계가 무한히 갈라지거나 처음에 봉투 속 장갑 이야기가 그냥 양자 역학의 신기한 특성 하나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 깊이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이 얽힘을 실제로 얼마나 멀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초기 실험들은 몇 미터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백 미터로 늘어났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광섬유를 통해 얽힌 광자를 전달하는 실험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여전히 양자 역학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중국이 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의 두 지점 사이 약 1200km 떨어진 곳에서 얽힌 광자를 전달하는 실험에 성공했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얽힘은 거리에 따라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00km, 서울에서 도쿄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로질러 두 광자가 즉각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를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얽힘에 한계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우주 반대편에 있는 두 입자도 얽힐 수 있어요. 단지 그 얽힘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원리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우주의 시작, 대폭발 직후에 우주 전체는 하나의 아주 작은 점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 안에 있던 모든 입자들은 서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 전체가 최초에 한 번은 서로 얽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거대한 구조, 그러니까 은하들이 분포하는 방식의 일부는 초기 우주의 양자 요동에서 비롯됐다는 게 현재 물리학의 그림이에요. 우주 전체가 한때 한 점에서 얽혀 있었고 그 흔적이 지금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조금 거창하게 들리신다면 잠깐 마음에 담아두세요. 뒤에 나올 이야기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중 일부는 물리학이 거의 확신하는 부분이고 일부는 여전히 활발하게 논쟁 중인 부분입니다. 벨의 실험 결과 얽힘이 실제한다는 것, 지역적 숨은 변수 이론이 틀렸다는 것, 이건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면에 다 세계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이 맞는지 이건 현재 물리학이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과학이 완전한 답을 갖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 이 관점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얽힘을 주로 양자역학의 이상함, 그러니까 뭔가 기묘하고 불편한 것으로 다뤄왔습니다. 비지역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규칙을 어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아인슈타인도 그것을 불편하게 봤고 많은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역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지역성,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근처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당구공을 치면 옆 공이 굴러갑니다. 옆 사람을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이 반응하죠. 모든 것이 접촉으로 일어납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 근본 원칙으로 격상시켰어요. 접촉 없이는 영향이 없다. 신호는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모두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요. 하지만 자연이 그 가장 깊은 바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물리학에서 비슷한 일이 이미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시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뉴턴에게 시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었죠. 이 직관은 우리의 일상 경험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내가 보는 시간과 길 건너 사람이 보는 시간은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보여준 건 이 직관이 우리가 느린 속도로 약한 중력장에서 살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거나 강한 중력장 근처에 있으면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고려하는 현실이에요. GPS 위성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상대론적 시간 차이를 보정해야 하니까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직관이 틀렸듯이 완전한 지역성이라는 직관도 우리가 거시적이고 느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생긴 근사값일 수 있습니다. 이 두 혁명,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각각 우리의 다른 직관을 뒤집었어요. 상대성 이론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무너뜨렸고 양자역학은 확정된 실제와 완전한 지역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론은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어요.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블랙홀 내부나 빅뱅 직후 같은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을 해결하는 이론이 양자 중력 이론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통합의 열쇠가 얽힘과 비지역성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얽힘에서 나온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방향의 탐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썼던 봉투 속 장갑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두 봉투의 장갑을 나눠서 멀리 보냈을 때 하나가 왼손 장갑이면 다른 하나는 오른손 장갑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건 그냥 상관관계지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얽힌 양자 입자들은 다릅니다. 이 두 입자 사이의 상관관계는 장갑처럼 처음부터 어떤 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실험이 그걸 보여줬죠. 벨의 부등식이 깨진 게 그 증거고요. 그렇다면 이 두 입자 사이의 연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입자는 결코 두 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죠.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양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우주 전체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공간적 거리는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상일 뿐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건 신비주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에서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얽힌 두 입자의 파동 함수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입자를 설명하는데 파동 함수는 하나예요. 이 하나의 파동 함수를 억지로 두 개로 쪼개려고 하면 정보가 어긋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비분리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얽힌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물체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뭔가가 사이를 오가야 한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전적인 직관이에요. 양자역학이 말하는 건 이 그림이 훌륭한 근사값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옳은 그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깊은 바닥에서 세계는 분리된 독립적인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통합된 전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부분들로 나누어 이해하는 데에 익숙해요. 원자, 분자, 세포, 개체, 사회, 각 수준에서 부분들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환원주의라고 부르는 이 접근은 과학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양자 얽힘은 이 환원주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적어도 양자 수준에서는 전체가 부분의 합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얽힌 입자는 각각을 따로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아주 거시적인 규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물리학의 최전선에서는 공간 자체가 얽힘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이론, 즉 양자중력의 가장 유망한 접근 중 일부가 바로 이 방향을 가리켜요. 공간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양자적 연결로부터 창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 자체가 그 두 입자 사이 얽힘의 정도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얽힘이 강할수록 더 가깝고 얽힘이 약할수록 더 멀다. 공간이 곧 얽힘의 지도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가장 최전선에 있는 연구 주제예요. 아직 완성된 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맞다면 1927년 부텍셀 그 회의실에서 아인슈타인이 던진 짧은 질문은 결국 공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봉투 속 장갑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공간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드렸던 그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공간 개념이 아주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유효한 근사값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까요? 봉투 속 장갑은 언제나 분리된 두 물체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를 건드려도 다른 하나는 몰랐어요. 얽힌 입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어떤 수준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인 공간 개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공간 자체가 그 연결을 담는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아주 근거 있는 추측이고
그 방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927년에 물리학자들이 부착셀에서 이 논쟁을 벌였을 때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이후 수십 년간 이 문제는 진지한 물리학의 영역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철학적인 구경거리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가 한 물리학자가 당시 주변부 취급을 받던 이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에 나왔을 때 물리학은 다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로요. 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 불편하다고 또는 이미 해결됐다고 여겨진다고 또는 실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철학적 구경거리라고 넘기는 질문 안에 실은 가장 깊은 물리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파인만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됐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얽힘을 예측하고 실험에 활용하고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의 기초 원리로 씁니다. 하지만 왜 얽힘이 존재하는지 그 즉각적인 상관관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의 약점일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이 가장 솔직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잘 검증된 이론조차 그 안에 우리가 아직 꺼내지 못한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파인만의 길이 말하는 진짜 이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봉투 속 장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 이야기가 왜 틀렸는지를 봤어요.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느냐 아니냐를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불일치율 25%냐 33%냐 그 작은 차이로요. 실험의 결과는 25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값은 없었어요. 지역적인 실제는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틀렸을까요? 아니요. 비지역성이 문제라는 그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틀린 건 처방이었어요. 지역적인 숨은 변수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세계 해석처럼 파동 함수의 붕괴 없이 우주를 설명하면 지역성이 돌아옵니다. 대신 세계가 무한히 갈라지는 걸 받아들여야 하지만요. 그리고 가장 최전선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쩌면 공간 자체가 얽힘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두 입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얽힘의 특정한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게 맞다면 비지역성은 우주의 결함이 아닙니다. 공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건 이 감각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들리는 가정,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겠지라는 그 가정이 실험으로 부정됐습니다. 우리가 실제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직관이 가장 정밀한 실험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해방감을 주는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직관이 만들어진 건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초원에서 살아남는 데에 필요한 직관이요. 그 직관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또는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직관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관은 그 목적에 아주 잘 맞춰져 있어요. 다만 우주가 우리의 직관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과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직관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논리와 실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요. 오늘 밤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는 잠들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우주 반대편 어딘가에 어떤 입자가 아주 오래전에 한 점에서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우주의 구조 속에 조용히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고요.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주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게 과학에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